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인 유부녀입니다. 요즘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일찍이 투자를 시작했는데 확실히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수익이 날 땐 또 큰 돈이 생기는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좀 필요한데 제가 아는 사람은 무식해도 너무 무식해서 결국 굴러온 돌을 발로 뻥 차버렸답니다.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학창시절 저는 공부에 큰 소질이 없었어요. 수업 시간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는 게 일상이었고, 학교 후에 다들 공부하러 학원이며 독서실을 다닐 때, 저는 어울려 다니는 일명 꼴통들과 몰려다니기 일쑤였어요. 집에 부모님도 저에게 크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제발 사고나 치고 다니지 마라. 이 정도의 기대만 갖고 계셨기에 저와 공부 사이의 갭은 더더욱 커졌어요. 고등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다니니 저의 학창 시절은 너무나 편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눈에 띄는 아이였죠. 문제아로요. 그땐 왜 그렇게 다른데 관심이 많았던지 저에게 수능 시험 따윈 그냥 딴 나라 이야기였어요. 당연히 수능 점수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너 대학 갈 생각이 없어서 시험 이렇게 친 거지? 담임 선생님은 제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저 대학 안 갈 거예요. 에휴, 어머니 좀 오시라고 해. 부모님 생각도 그런지 한번 여쭤봐야지. 담임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고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땐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그냥 선생님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제가 조금이라도 나은 선택을 하길 바라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분이죠.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저랑 몰려다니던 꼴통들은 다들 턱걸이를 해서 대학을 가더라고요. 의리 없이 말이에요. 저만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였죠. 아이고, 아직도 자고 있니? 어서 일어나. 해가 중천에 떴어. 백수의 생활을 하다 보니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을 하게 됐고 그런 저의 모습에 엄마는 속이 터져서 잔소리를 엄청 늘어놓으셨어요. 알바라도 알아보고 다녀. 이게 뭐야? 놈들 다 일하고 공부할 때는 너는 잠만 내리자고. 아, 엄마. 나 해 뜨고 잤단 말이야. 나 좀 놔둬. 아이고, 내가 진짜 제명에 못 살지. 집안에서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도 저를 아주 한심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야, 너 눈빛이 좀 불손하다? 누나,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내 눈에도 누나가 정말 걱정돼. 시끄러! 가족들이 아주 돌아가면서 잔소리를 해대는데 진짜 너무 듣기 싫었어요. 뭐 학교 졸업하고 이제 겨우 반년 지났을 때인데 왜들 그리 들들 볶는지. 낮 동안에는 이불에 둘둘 말려서 잠만 자고 오후가 되면 나갈 채비를 해서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렇게 나가면 깸방이며 술집이며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녔죠.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내 인생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신나게 놀아본 건 그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리운 시절이죠. 그렇게 2년을 엄마 아버지께 빌붙어서 지냈습니다. 그때까지 전혀 위기의식 같은 거 없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대학을 안 갔다고 해서 쪽팔릴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그 소개팅에서 사건이 생긴 거죠. 절친이 소개팅을 해줬는데 저도 여자인지라 남자친구는 사귀어보고 싶었거든요. 소개팅남 얼굴을 사진으로 미리 봤는데 너무나 제 취향이었어요. 그 사람과 잘 되는 것보단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엄마한테 욕을 먹어가며 용돈을 받아서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나갔어요. 제 딴엔 엄청 투자를 한 거였어요. 소개팅남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기계공학과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키도 크고 인상도 훈남이고 목소리도 너무나 좋았어요. 완전 제 이상형이었죠. 아, 친구한테 선영 씨 이야기를 많이 못 듣고 나왔어요. 선영 씨는 무슨 과에 다녀요? 저요? 아, 저는 대학을 안 갔는데. 아, 그랬구나. 몰랐어요. 미안해요. 제가 대학을 안 갔다는데 왜 그가 미안하다고 하는 건지 좀 의아했지만 그에게 온통 시선이 가 있었기에 대화 내용에 집중을 잘 못했어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네? 아,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요. 아, 놀고 있다고. 아, 네. 중간중간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지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 사람도 제가 하는 얘기에 잘 웃어주고요. 헤어질 때도 그 사람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왠지 잘 될 것 같은 기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날이 있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소개팅남한테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보다가 더 참지 못하고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아, 그게 재민 선배가 너랑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뭐? 나랑 안 맞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데. 아, 그랬어? 근데 재민 선배는 그게 아니었나 봐. 친구 말을 듣고 자존심도 상하고 기도 차고 그랬어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럼 그날 그렇게 분위기를 맞춰주지나 말지 싶은 게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소개팅남이 진짜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냥 나랑 인연이 아니구나. 그렇게 맘먹고 정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며칠 뒤에 길에서 그 소개팅남을 보게 된 거죠. 웬 여자가 팔짱을 끼고 가는데 분명 연인처럼 보였어요. 저기 재민 오빠 아니야? 어? 맞네? 안 그래도 재민 선배 여친 생겼다고 애들이 얘기하던데. 쟨가 보다. 뭐야? 나랑 소개팅한 지 며칠 됐다고. 진짜. 쟤 시각 디자인 쪽이지 싶은데. 예쁘다고 소문났던 걔 같은데? 저는 그 소개팅남이랑 마주칠까봐 친구를 데리고 얼른 다른 길로 갔어요. 왠지 자존심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게다가 사귄다는 그 여자랑 너무 비교되고요. 한 번도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날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보게 된 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딱히 뭘 하고 싶은 것도 없이 그냥저냥 보낸 세월이 2년. 그 사이 친구들은 대학교 2학년을 지나고 있었고 남자친구 중엔 군대를 간 친구도 있었어요. 각자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고등학교 졸업을 했던 그 자리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준비 없이 막상 알아보러 다니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자리는 너무나 많은데 제가 뭘 잘할 수 있고 뭘 하고 싶은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알바를 먼저 시작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일이라고는 난생 처음 해보는데 일머리라는 게 있을 리 없잖아요.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계속 혼나니까 그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알바를 몇 개나 그만두고 나서 저는 의지가 완전 꺾였어요. 일을 시작하기가 무서워지더라고요. 또 그만뒀니? 아휴, 그래. 처음 해보니 쉬운 게 없지? 엄마는 풀이 죽어있는 저를 보시곤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도와주셨어요. 혜미 뭐 알지? 내일 이모 부동산에 가봐. 가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이모한테 일하는 거 배워.
그래서 나중에 공인중개사도 따고 그거라도 해봐. 공인중개사? 그게 뭔데? 아유, 묻지 말고. 내일 그냥 가봐. 엄마가 얘기해 놓을게. 엄마랑 친하게 지내는 이모가 있었는데 동네 앞 사거리에서 부동산을 하고 계셨거든요. 동네 근처에 대학교가 많아서 원룸이 많았었는데 학생들 덕분에 이모 수입이 꽤 짭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기가 많이 죽은 상태였기에 저는 다음날 두말 않고 이모 복덕방으로 갔습니다. 그래. 선영이 왔구나. 안녕하세요. 그래. 졸업하고 오랜만에 본다. 그치? 잘 지냈어? 네. 이모는 아래 위로 분홍색 투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눈에 엄청 띄더라고요. 제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모가 웃으면서 말을 했죠. 내 옷이 너무 튀어서 그래? 다 전략이지. 홍보의 일종이야, 이런 것도. 학생이 많다 보니까 일부러 눈에 띄는 복장을 하고 있다는 이모를 보면서 왠지 전문가의 냄새가 풍겼어요. 이모한테 배울 게 많겠다는 예감이 들었죠. 그날부터 저는 이모의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어요. 처음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손님 응대도 못하고 하니 사무실 청소나 손님 커피 타드리는 그런 잡일만 했어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이모가 말하는 방법이나 내용을 유심히 살폈죠. 아, 이번에 신입생이시구나. 아니 근데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 키도 크고. 입학하고 나면 여자들이 줄을 서겠는데? 립 서비스도 너무나 수준급으로 하는 이모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를 다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이모는 제 인생의 스승님이었어요. 머릿속에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이 하나도 없이 시작을 했지만 저 진짜 열심히 배웠어요. 중개소에 출근하시는 다른 실장님들 잔심부름들도 모조리 나서서 챙기면서 그들의 노하우도 진짜 많이 배웠고요. 손님을 대동해서 집을 보러 갈 때면 늘 동행해서 상담하는 스킬과 매물을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우와, 김 실장님! 이번 달에 수수료 진짜 많이 받으셨네요. 뭐, 이 정도야. 예전엔 더 받았었는데 요즘엔 많이 줄었어. 부동산이란 게 금전 단위가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 계약을 따내기만 하면 수수료가 엄청나더라고요. 실장님 한 분은 몇 천을 가져가시는 걸 보면서 제가 완전히 부동산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일을 좀 할만하니? 엄마, 이거 대박이야. 드디어 내가 할 일을 찾았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이걸로 내 인생 걸어볼래. 진짜야, 엄마. 으이그, 또 조금 하다가 말라고? 그런 소리 말고 이모한테 제대로 배워놔. 혹시 나중에라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엄마는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셨지만 저는 부동산으로 승부를 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 방 책상엔 관련 책들이 막 쌓이기 시작했고 잠도 안 자고 책을 들여다보는 저를 보고 가족들은 다들 놀라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학생 때도 안 보던 책을 들고 있으니 다들 낯설게 느낀 거였죠. 그때는 진짜 다른데 한눈 팔지도 않고 공부에 집중했었어요. 친구들이 만나자는 연락도 모른 채 하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당연히 친구들도 그런 저를 어색해했죠. 안 하던 짓을 한다고 죽을 때 됐냐며 짓궂은 농담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너네 다들 직장에 들어가서 머리 싸맸대? 나는 부동산으로 성공해서 편하게 살 거야. 이런 상상을 하면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났어요. 이론의 실전을 겸비하는 노력은 몇 달간 계속되었고 그 사이 저도 많이 배워서 작지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어요. 그동안 중개소에 출근하면서 이모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었는데 제 몫을 하게 되니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모, 오늘 건도 계약될 것 같아. 좀 전에 전화가 왔는데 내일 계약서 쓰러 오신대.
정말? 아이고, 우리 선영이 이제 혼자서도 계약을 다 따내고 진짜 기특하네. 몇 달이나 공치고 이제 겨우 몇 건 거래하는데 뭐. 이모가 그동안 나 많이 봐준다고 마음고생했지 뭐. 아니야. 그동안은 배운다고 그런 거지. 두고 봐라 너. 사무실에서 네가 제일 페이 많이 가져가게 될 거야. 이모가 저를 그렇게 믿어주니까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모 말대로 되고 싶기도 했고요. 이후 저는 매물 계약을 줄줄이 해냈고 통장에 돈도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 하나만 꾸미고 다니면 됐기에 돈 쓸 일도 없었어요. 솔직히 백화점에 가서 돈 쓰겠다고 마음먹으면 통장에 있는 그 몇 푼 금세 다 쓸 수 있었겠지만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종잣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에 쓰기보단 모으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뭐니? 내 월급 통장이요. 이걸 왜 나 주는 거야? 이모, 나도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요. 이모가 방법 좀 알려줘요. 허허, 너 작정했구나. 저는 주로 원룸 거래를 하거나 주택 위주로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걸로는 큰 돈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 눈을 돌렸죠. 그러려면 이모한테 배워야 했어요. 실패하면서 배운다지만 큰 손해를 볼 순 없으니까요. 이모는 저의 뜻을 알겠다며 가르쳐 주셨고 어린 나이에 대출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사게 되었어요. 요즘은 규제가 워낙 심해서 여러 채를 소유하는 게 어렵지만 그때는 가능했으니까요. 몇 번을 사고 팔고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제 통장에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돈 욕심이 생기니 더 큰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투자들을 알아보게 되었고 경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직장생활 몇 년 하다가 시집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도 낳고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 연애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통장에 돈이 막 들어오는 게 남자보다 돈이 더 좋더라고요. 경매 공부를 하면서 또 아파트를 한 채, 두 채 모으기 시작했어요. 돈이 많이 모자라면 이모 도움도 받기도 하고요. 경매받은 아파트를 또 전세로 돌려서 돈을 마련하고 또 주변에 알아보고 시세가 오르면 팔기도 하고 분명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죠. 하지만 정보가 있고 배울 데가 있으니 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재산 불리기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나이 30살에 제 명의의 아파트가 4채가 되어 있었어요. 20대 초반, 친구들과 분명 시작점은 달랐지만 저는 그 친구들보다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엄마는 제가 시집 갈 생각은 안 하고 돈에 미쳐 있으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옛날 분이라 그래도 시집은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거든요. 엄마가 중매 한번 알아볼 테니까 한번 만나보자, 어? 아, 참, 안 한다니까 그러시네. 나 남자한테 관심 없어, 엄마. 관심이 없기는 왜 없어, 이거 자. 너도 결혼을 해야지. 네가 뭐가 모자라서 혼자 살아. 아니, 능력 되면 혼자 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러셔? 사람은 혼자 못 살아. 같이 살아야지. 집에서 저와 눈만 마주치면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저는 엄마 말에 듣지 않았어요. 제 고집을 계속 부린 거죠.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요. 한 번은 재개발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도는 구식 아파트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40년은 좋게 된 아파트였는데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많이 낙후된 아파트였죠. 그래도 주변에 학교며 병원이며 인프라 구성이 잘 돼 있어서 내심 마음에 들어서 매물도 몇 개 살펴보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잠깐 핸드폰에 문자를 보다가 앞차가 급정거하는 것을 미처 못 보고 박아버렸어요. 70km로 달리고 있었던 터라 저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죠. 저는 바로 차에서 내려서 앞차로 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차가 멈추는 걸 제가 못 봤어요.
네.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안 좋으신 데 있으시면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는 젊은 남자였는데 많이 놀란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매너 있게 저한테 화도 안 내고 이성적으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곧 보험사에서 오고 레카도 와서 도로 상황을 정리해줬습니다. 제가 뒤에서 박은 거라 그분께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사고 난 경험은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고요. 정말 죄송해요.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 있으시면 병원에 가시고요. 다른 건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놀라셨을 텐데 병원에 가보세요. 그럼. 사고를 당한 입장이라 화가 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매너 있게 대해주는 상대 운전자가 참 고마웠어요. 언짢은 티도 안 내고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는데 반듯한 모습이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죠. 연락처를 서로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왠지 다음 만남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생겼어요. 중개 일을 하면서 많은 남자들을 상대했지만 인상이 남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우연히 그것도 잠깐 만난 남자가 궁금했으니 이게 웬일인가 싶었어요. 사고가 난 첫날은 그냥저냥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이 되니 어깨 위로 움직이는 게 부자연스러워졌어요. 후유증인 것 같았죠. 사고가 나고 며칠은 몸 상태를 봐야 한다고 하던데 긴장이 풀리니 아픈 곳이 생기는 모양이었어요. 이모, 나 한의원 좀 다녀올게요. 아무래도 근육이 놀란 모양이야. 그래, 알았어. 가서 물리치료 좀 받고 와. 네. 책상 앞에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었다고 하니 한약을 지어 먹으라고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리치료가 필요한데 웬 한약? 의아해서 그냥 물리치료만 받겠다고 했어요. 뜨끈한 타월로 찜질을 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나니 한결 통증이 덜하더군요. 몇 번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치료비를 계산하려는데 계산대 앞에 어제 제가 박은 차 운전자가 서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료받으러 오셨나 봐요. 네, 저도 근육이 좀 놀란 모양이에요. 차주님도 치료받으러... 네, 자고 일어났더니 통증이 좀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렇게 한의원에서 다시 마주치게 된 거죠. 이 동네에 사셨나 봐요? 저는 이 근처에 직장이 있거든요. 네, 이 앞에 아파트에 있어요. 이렇게 물리치료만 받을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입원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물리치료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시간 되시면 제가 커피 살게요. 그 사람은 커피 한잔 하자는 제 얘기에 흔쾌히 따라 나섰고 근처 커피숍에서 어색하게 마주 앉게 되었어요.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이때다 싶어서 나일론 환자로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도 않고 진솔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왠지 끌림 같은 게 느껴진 것 같아요. 젊은 여자가 커피 한잔 하자는데 선뜻 따라 나서는 걸 보니 여자친구도 없는 것 같고요. 그날 그렇게 우연히 함께 마시게 된 커피가 계기가 돼서 저는 사고 처리를 빌미로 전화를 자주 걸게 됐고 그 후 몇 번을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게 같이 밥도 먹게 되고 술도 한잔하게 되고 주말에 만나 영화를 같이 보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선영씨, 오늘 영화 정말 재밌었죠? 여주가 좀 안타깝긴 하던데 그래도 결말은 해피엔딩이라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현수 씨 덕분에 오늘 영화도 보고 영화 보러 온 거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아, 그래요? 나 영화 보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시간 되면 같이 영화 보러 와요. 제가 그에게 느끼는 호감만큼 그도 저에게 점점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서로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신기한 게
전혀 만날 일이 없던 사이가 교통사고로 만나서 연인까지 되는 게 제 주변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진짜 이 사람과 인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저보다 2살이 많은 그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느낀 진솔한 모습처럼 직장 생활도 반듯하고 성실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사람도 연애가 잘 돼서 깊이 만나본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마음을 깊이 줄 상대를 못 만났던 거죠. 우리 서로 만나려고 그동안 인연이 없었나? 그치? 그치? 그러게. 그러려고 혼자 오래 있었나 보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된 연애는 그야말로 불타올랐어요. 그동안 아파트와 건물만 눈에 들어왔었던 저에게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연애한다고 정신없는 저를 보고 주위에선 난리가 났어요. 특히 엄마의 기대가 제일 컸죠. 맨날 낡은 아파트만 보고 다니길래 걱정했더니 우리 딸 그래도 할 때 되니 다 알아서 하네. 그 총각 집으로 한번 데리고 와봐. 어? 아유 자꾸 그렇게 밀어붙이지 마요. 그 사람 겁먹고 도망가면 어떡해. 얘는 누가 잡아먹는다니 확실히 해놓자는 거지. 집에서는 제가 곧 시집이라도 갈 것처럼 하셨어요. 그런 반응이 저도 싫지만은 않았죠. 왜냐면 저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김칫국 마실까봐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를 저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저와 결혼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예감은 적중했고 저희는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신혼 때는 너무 좋았어요. 밥하고 집안일 하는 게 좀 힘들긴 했지만 그 사람도 많이 도와줬고 특히 음식을 만드는 건 저보다 그 사람이 더 자주 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오빠 진짜 요리사라고 해도 믿겠어? 그래? 입에 맞아서 다행이다.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해? 아,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현아 밥 챙겨주다 보니 내가 거의 밥 담당이었지. 그랬구나. 연애 기간이 짧다 보니 결혼 후에 알게 되는 남편의 이야기가 더 많았어요. 남편은 5살 터울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성격이 남편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남편은 좀 신중하고 성실하고 뭔가 바른 사나이 이런 느낌인데 시누이는 완전 기분파였어요. 버릇도 없고 매너도 없고 생각도 없고요. 현아랑 내가 나이 차가 조금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과잉보호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좀. 지난주에 기분 나빴지 현아 때문에.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도 이제 아가씨한테 용돈 주는 건 좀 줄여도 될 것 같아. 미성년자도 아니고. 알았지? 아가씨도 이제 책임감을 가져야지. 남편과 시누이의 나이 차가 있다 보니 남편이 무슨 부모 마냥 아가씨를 계속 케어했더라고요. 결혼 후에 돈 관리를 위해 서로 수입을 오픈하고 지출 계획을 짜는데 아가씨 용돈 항목이 있었어요. 다 큰 여동생 용돈을 매달 50만 원씩 준다는 남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저는 과감하게 용돈을 끊으라고 했고 그걸 들은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죠. 새언니, 오빠한테 내 용돈 주지 말라고 했어요? 언니가 무슨 자격으로 그래요, 네? 자격이라뇨? 아가씨, 저는 오빠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집에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쓸 건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아가씨가 저한테 자격 운운하는 건 좀 도를 넘어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랑 오빠는 혈육이에요. 언니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요. 오빠가 동생한테 용돈을 준다는데 왜 그걸 언니가 못 주게 하냔 말이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오빠랑 결혼한 새언니한테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시누이. 이런 사람 보셨어요? 저는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고 남편이 중재를 해서 그날은 일단락이 되었어요. 뭐
이제 새롭게 가족이 되었으니 당연히 서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참고 넘어갔는데 솔직히 관계를 잘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은 되었죠.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시누이도 더는 반발하지 못하고 수긍했어요. 저와 결혼 전에는 어찌했든 상관없었지만 저와 결혼한 이상 더 이상은 안 될 일이었어요. 결혼하고 몇 달을 보내면서 시댁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 시부모님도 남편도 그동안 아가씨에게 너무 맞춰주면서 살았더라고요. 5살 터울이 뭐 그리 큰 차이라고 오냐오냐 키웠는지. 시누이를 표현하자면 천방지축 망아지 그 자체였어요. 30이 다 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가족들한테 기대 사는 걸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졌더라고요. 시누이를 대하면 대할수록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어머님 생신이었어요. 결혼 이후 처음 하는 기념일들은 다 잘 챙겨야 결혼 생활이 편하다는 이모의 고침대로 신혼집으로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죠. 아침부터 음식을 한다고 주방은 난리였고 제가 걱정스러운 엄마가 오셔서 음식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아니 지서방, 손이 어쩜 이렇게 야무져? 우리 선영이보다 더 잘하네. 그치 엄마? 이가 음식을 정말 잘하더라니까? 요리사 같아. 아이고 너는... 아휴, 지서방 미안하네. 내가 좀 더 교육을 시켜서 시집을 보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장모님. 누구든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죠. 근데 저희 엄마 생신인데 장모님이 음식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딸 교육 잘못 시킨 죄지 뭐. 네, 이것만 해주고 가겠네. 친정엄마 덕분에 시어머님 생신상을 거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상차림이 끝날 즈음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죠. 어머, 진수성찬이네. 어쩜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하나같이 손 많이 가는 음식인데. 고맙다, 새아가. 시어머니는 음식들을 보시고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뿌듯한지. 이 맛에 음식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초를 치는 한 명이 있었어요. 이거 세연이가 한 거 맞아요? 세연이가 지난번에 차린 밥이랑 맛이 너무 다른데? 이거 사온 거죠? 맞죠? 현아야, 너 버릇없이. 아빠는? 그냥 그렇다고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제 표정은 일그러졌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저 입을 꼬매버릴 수도 없고 오지는 말지. 쟤는 주말에 데이트도 없나? 속으로 할 말을 삼키며 사람 인자를 그렸어요. 참으려고요. 저녁을 다 먹고 다과에 내갔는데 가만히 앉아서 바나먹던 신우이는 또 안 해도 될 말을 꺼냈어요. 언니, 경매한다면서요? 아파트 몇 채나 있다 하던데 나도 좀 알려줘요. 네? 야 지연아. 아니 나도 일해야지. 언제까지 엄마 아빠 밑에 있을 수도 없고. 아무 일이나 하는 것보다 언니한테 배워서 경매로 돈 버는 게 더 낫지 않아? 나도 큰 돈 좀 벌어보고. 아가씨, 내가 그 일을 하는 건 맞는데 그냥 막 뛰어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고요. 그냥 막 뛰어들다녀? 언니, 진짜 말 막 하네요? 가만히 계시던 시부모님은 조용히 집에 갈 채비를 하셨어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죠. 저도 두 분이 가시려는 걸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시누이랑 조금이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었거든요. 시누이는 사람 말하는데 집에 간다고 궁시렁거렸어요. 그 말에 대꾸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어쩜 저렇게 돌연변이처럼 혼자 튀는지. 어머님, 아버님, 남편 아무도 시누이처럼 하는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왜 저런지 의아했어요. 아무래도 직업도 없이 저렇게 있으니 더 심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아가씨 만나는 사람은 없어?
결혼할 나이도 됐다 싶어서. 아, 현아.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현아, 이혼했어. 뭐? 이혼? 언제 결혼했길래? 신우가 이혼녀라는 얘기에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20대 초반에 결혼한다고 난리쳐서 부모님 반대에도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남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다면서 남편은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나마 다행히 둘 사이 아이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결혼, 이혼 다 했는데 아이가 없다는 게 천만 다행이지요. 이혼 후 신우는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같이 지내는 거라며 자기도 걱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직장을 구해서 자기 앞가림을 해야 하는데 독립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었죠. 신우를 알면 알수록 겪으면 겪을수록 정말 답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아픔이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했는데 그렇다고 경매일을 알려주기도 그런 게 투자라는 게 미천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위험 부담도 있고요. 미천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무슨 투자를 시키겠어요. 설사 주위에서 돈을 빌려줘서 한다고 해도 말아먹기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아가씨가 직장을 가지거나 결혼 후에 투자를 생각하면 그때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그냥 신경을 끊어버렸어요. 그 후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아가씨가 결혼을 하고 싶다면서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저도 하던 일이 바빠졌고 남편도 승진 준비를 한다고 정신없이 지낼 때라 아가씨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은 이제 정신 차리고 살려나 싶은 생각에 기대를 하시는 눈치였어요. 소개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한 날 저희 부부도 시댁으로 갔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님을 도와 식탁을 차리는데 아가씨가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인사를 하러 현관으로 나갔는데 아가씨는 웬 동생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외모에서 딱 표가 나는 나이 차이. 당연히 아가씨가 연상으로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아, 새언니도 와 있었네요. 자기, 여기가 그 돈 많이 번다는 새언니야. 돈 많이 버는 새언니. 신우이의 사람 빡치게 만드는 말투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했어요. 자기 딸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비주얼의 예비 사위를 마주한 시부모님은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신우이는 당당하게 웃으면서 그 사람을 소개했어요. 엄마, 아빠. 내가 얘기한 김성환 씨. 나보다 6살 어려요. 잘생겼죠? 정말 신우이의 머릿속은 해맑다 못해 꽃밭이었어요. 어쩜 저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사는지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었어요. 그날 서로 어색한 저녁 식사를 하게 됐고 신우이는 그렇게도 연하남이 좋은지 연신 웃으면서 한 건 업이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간 뒤엔 무조건 결혼한다고 우겼죠. 너 저렇게 어린 사람이랑 어떻게 살려고 그래? 경제력은 있는 거냐? 딱 봐도 이제 학교 졸업한 학생 같구만. 우리 그이가 좀 어려 보이죠? 이번에 취직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요. 집은? 그 집에서 집은 해준대? 집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실은 그이도 부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집을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새언니가 나 아파트 한 채만 해줘요. 네? 뭐라고요? 아니, 언니 아파트 많잖아요. 나 한 채만 줘요. 네? 이쯤 되면 철이 없는 건지 머리가 없는 건지 의심이 되시죠? 기가 찼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상대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현아야, 이 사람이 너한테 아파트를 왜 해줘? 이 사람도 투잡으로 경매를 하는 거라 그거 전부 대출이야. 아니야, 오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이제 제대로 된 짝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데 그것도 못 도와줘? 그렇다고 엄마 아빠한테 집 담보 잡혀서 아파트 해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 답이 없는 실랭이가 계속됐고 저는 그만 집에 가고 싶어졌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뒤따라 나오고요. 아가씨 진짜 너무한다. 내가 아가씨 뒷바라지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도 집 없어. 안 그래? 우리 집도 대출이 절반 이상이라고. 당신 신경 쓰지 마, 어?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하지만 시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상황이 아니었어요. 시댁도 사실 집에 대출이 많았거든요. 열심히 사신 만큼 재산도 훅훅 늘어나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맘먹은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게다가 두 분 노후도 준비하셔야 하는데 딸 자식 집 해준다고 다 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골치가 아파져서 저는 신경을 꺼버렸어요. 알아서 하겠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애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면 방법을 구한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은 결국 저였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세아가, 우리 현아가 철이 없지? 그런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은가 봐.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세아가,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돈은 살면서 갚으라고 하나. 응? 목소리에 힘이 다 빠져선 며느리에게 부탁하시는 시어머님께 싫다고 딱 잘라 말하고 싶은데 차마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전화기 넘어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고 마음이 약해진 저는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모른 채 외면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마음대로 안 되니 스트레스 받아서 딱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거 하나 줘버리자 마음 먹게 되었어요. 생판 모르는 남도 도와준다는데 얄미운 신우이지만 이럴 때 도와주면 알겠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적당하다 싶은 아파트를 하나 주기로 했습니다. 새언니, 진짜 고마워요. 내가 나중에라도 도움받은 거 꼭 갚을게요. 알았죠? 갚기는 뭘 갚아요. 결혼해서 잘 살면 됐죠. 오늘 가본다고 했죠? 주소 문자 보낼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네. 언니, 갔다 와서 전화할게요. 결혼하고 처음 보는 신우의 모습이었어요. 어찌나 상냥하고 싹싹하게 대하는지 이래서 돈이 무섭다고 하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주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결국 신우이는 도를 넘어서 버렸어요. 집을 다 본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죠. 집 다 봤어요? 어땠어요? 새언니,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나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내가 언니 집으로 갈게요. 가서 얘기해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신우이. 잠시 뒤 나타난 신우이는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슨 거지로 보여? 어?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신우이를 이렇게 골탕 먹이냐고. 아가씨, 지금 뭐라 했어요? 보니까 40년도 더 된 아파트더만. 주기 싫으면 그냥 그렇게 말해. 사람 갖고 놀지 말고. 당신, 이런 사람인 거 오빠도 알아? 우리 오빠도 속아서 결혼한 거지. 오빠만 불쌍하지. 불쌍해.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사과해요. 사과는 무슨 사과? 내가 너 같은 거한테 사과할 것 같아? 막 나가는 신우의 말에 저도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신우와 저는 몸싸움까지 했어요. 사방에 머리카락이 풀풀 날리고요. 남편이 뒤늦게 집에 와선 저희 둘을 말려서 겨우 진정이 됐습니다. 저를 챙기는 남편을 보면서 신우는 또 발악을 하더라고요. 아가씨, 그 집 싫으면 하지 마요. 나도 돈이 남아 돌아서 준다고 한 거 아니니까. 더러워서 나도 안 해. 안 한다고. 내가 진짜 이런 것도 새언니라고. 이제 우리 서로 보지 말고 삽시다. 네? 너 미쳤어? 왜 이러는 거야?
저 여자한테 물어봐. 내가 왜 이러는지. 치사해서 진짜. 신우이, 아니 그 여자는 나가면서 집에 침까지 뱉고 갔어요. 진짜 뭐 그런 인간이 있는지 남편은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는 저한테 미안해서 쩔쩔맸죠. 내가 뭘 잘못했어? 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당신 동생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정말 미안하다. 제가 왜 저러는지. 나 이번에 진짜 그냥 못 넘어가. 이제 저 여자 안 보고 살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만약 당신이 이걸 못 받아들인다면 나 당신하고도 헤어질 거야. 알았지?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화병 때문에 내가 죽겠더라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시부모님도 상황을 전해 들으셨지만 아무런 액션을 안 하셨어요.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배신감을 느꼈죠. 그래서 시댁과도 거리를 두겠다고 했어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거니까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분을 삭히느라 부단히 노력해야 했어요. 어디 가서 화풀이라도 해야 속이 풀릴 텐데 미친 개한테 물린 거를 어디다가 풀겠어요. 그렇게 소갈이 하는 동안 남편과도 사이가 소원해졌죠. 그렇게 1년 정도 지나고 제 기분을 좋게 해줄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신우이, 그 미친 여자한테 주려고 했던 그 아파트가 재개발된다는 발표가 난 거죠. 이럴 수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긴 했지만 진짜 개발이 된다고 하니 너무나 좋았어요. 게다가 그 미친 신우이가 깽판을 놓고 간 터라 여전히 그 아파트는 제 거였고요. 그 아파트가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은 미친 신우이도 들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접촉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저는 모른 채 했습니다. 아쉬운 건 그 여자지 제가 아니니까요. 그런 불효하고는 애초에 인연이 안 되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끊어낸 인연인데 그걸 다시 이어붙이겠어요. 절대로 안 그러죠. 요즘은 정부 대책 때문에 솔직히 부동산 업계가 많이 힘들긴 해요. 예전처럼 큰 이득을 보는 일이 더더욱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버티다 보면 좋은 기회도 오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더더욱 안 맞는 사람이랑은 거리두기 해야 한다고 봐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 많이 있길 빕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